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흥국입니다. 네, 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 순직조사 결과 이첩 당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도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네, 전국 현안 관련해서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배준영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3부에서는 목요일의 고정 코너 진격의 경제 그리고 문화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지금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 무료로 쓰시고요. KBS 1라디오 정치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 기자. 안녕하세요. 조금 전 속보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까? 네, 이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 6시 14분에 이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이 되는 비행체에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300km를 날아갔던 지난 17일에 단거리 한 발 발사 이후 13일 만에 도발입니다. 네. 군은 미사일 기종 또 이 비행거리 등 지금 자세한 재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함께 좀 발빠르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북한이 오늘 아침 6시 23분쯤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한 걸로 파악했다고 NHK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문제의 물체가 이미 낙하한 걸로 보인다면서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 좀 주의를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미국에서 온 외신도 좀 전해 주십시오. 핵공유, 한국형 핵공유 또는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를 하는 내용이 미국 상원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이 한 의원이 제안을 한 건데요. 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이 상원 의원의 제안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약 우리 돈 한 75조 원 정도 증액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 내용으로 이 미국이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전술핵 배치 같은 게 지금 대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또 주한 미군의 강화하는 전략 또 인도 태평양에서의 핵 공유 협정까지 여러 가지로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일단 이 로저 위커 이 상원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크지는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일단은 예산 때문인데요. 돈 때문에. 예, 이 위커 의원 제안이 백악관과 공화당이 합의한 이 국방 예산의 증액 범위인 1%를 초과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이 당장은 이 대규모 증액을 전제로 한 이번의 제안이 당장은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불씨는 남아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일부 매체에선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사실 공화당의 승리를 예견하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이런 대안, 공화당 발 이런 제안들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또 한 번 이 제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1대 국회 마지막 날 야당이 단독으로 5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중에 4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죠. 네, 어제로서 이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2 요구권 행사로 이 법안들이 재표결 없이 자동으로 이 폐기 처리가 됐습니다. 네. 이 4개 법안들 정부가 이 재정 부담 또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이 대통령의 제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좀 이 4개 법안 중에서 가장 좀 논란이 됐던 게 민주유공자법이죠. 뭐 네. 정부는 민주화 운동 대상 선정이 이 자의적일 수 있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뭐 대상자가 좀 난립을 하게 되면 뭐 대학 입시에서 뭐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입시 공정성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전세 사기 특별법의 경우에는 이 먼저 구제를 하고 이게 추후에 회수를 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수조 원대의 비용이 사실상은 회수를 할 수가 없다. 이 정부 부담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실해진다는 건데 사실 이 법에 관련해서는 다른 국민들이 반발 여론도 조금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안대로 공포된 법도 있고요. 네, 이 정부가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이 그대로 공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기한은 5년 더 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예.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장관이 3차례 통화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뭐 일부 지금 재판 기록이 유출이 되면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고 좀 확인이 된 내용인데요. 통화를 한 날짜가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던 날,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3번 전화를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통화를 전후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이 됐고 이 같은 날 저녁에 국방부는 경찰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를 합니다. 엿새 뒤인 8월 8일에도 윤 대통령 또 이종섭 전 장관 통화를 하는데요. 다음 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의 통화가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통화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장관이 대통령과 전화를 하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라면서 이 8월 2일에 당시 8월 2일에 대통령과 통화 전에 이미 앞서서 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반박을 했습니다. 네.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수사 또 해임과는 전화 통화가 무관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이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했다고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국방부 조사본부는 현장 지휘관 2명에게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일단 공수처는 이 결정이 이 내려진 과정들을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중간 간부급 인사가 어제 단행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인사는 전 현직 영부인들과 관련된 수사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자리였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계속 그대로 좀 맞는 것으로 유임이 됐습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김승호 검사가 계속 맡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선 말씀하신 대로 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을 모두 지금 여기서 수사를 하고 있죠. 네. 또 지금 또 하나의 또 의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해서 수사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장 이 최재훈 이 부장검사도 역시 유임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사 관리자들이 계속 맡게 되면서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진행이 무리 없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구속된 그 김호중 씨요. 예. 내가 먹잇감이 된 것 같다 이러면서 인권위원회에 경찰을 제소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 구속돼서 이 김호중 씨 지금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있죠. 죄는 달게 받겠다고 하는데 이 자기가 이 수사 과정에서 이 먹잇감이 된 기분이다라고 하면서 이 강남경찰서 수사팀을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 좀 보니까 뭐 지난 21일이었죠. 김호중 씨가 구속 전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도 이 밖에 기자들이 있다면서 버티고 안 나간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날이 바로 이 좀 주된 이번 이유로 보이는데요. 당시 김호중 씨는 경찰이 자신을 언론의 먹잇감으로 던져 놓았다며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뭐 일단 뭐 본인의 억울함은 뭐 알겠는데 지금 여론으로 봐서는 과연 지금 좀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지 뭐 비판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호중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뭐 전해진 게 있어요? 네, 일단 뭐 이 채널이 이 강력한 사팀이라고 하는 곳의 보도인데요. 지금 김호중 씨가 유치장에서 이 독방 생활하면서 거의 좀 잠만 잔다고 합니다. 식사는 규정대로 새끼 모두 이 구내 식당에서 지급이 되는 도시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잠만 자다 보니까 뭐 사실 뭐 거의 자포자기한 것 아니냐 이런 뭐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호중 씨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게 되면 김호중 씨는 이 유치장을 벗어나서 서울구치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호중 씨는 이렇게 되지만 바깥 상황은 점점 좀 나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속사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 KBS도 여러 시청자 청원과 또 거짓말로 김호중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서 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요. 조직 출범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습니까? 네, 결국 이 파업을 어제 선언했습니다. 양측이 뭐 지난 1월부터 임금 교섭 같은 걸 좀 계속 교섭을 해왔는데 입장차를 못 좁혔고 파업을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노조에 소속된 직원들이 2만 8천여 명 정도 됩니다. 네. 전체 이 삼성전자 직원 수의 약 22% 정도, 22%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파업이 강행되면 적지 않은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노조 측은 즉각 총파업을 하는 대신에 오는 6월 7일에 이 연차를 쓰는 방식, 연차 이 파업을 통해서 이 파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낮에도 덥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 25도 넘겠는데요. 서울과 강릉, 대전, 전주 26도 등 전국의 낮 기온 22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들면서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높은 구름이 가득 지나겠고요.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 서부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전남 남해안과 제주 지역의 경우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 6월 첫날인데요. 전국적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서울은 5mm 미만의 소량의 비만 내리기 때문에 낮 기온이 그대로인데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고 특히 모레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해안은 선선해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너울과 또 바다 안개인데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의 너울이 오늘 심하겠고요. 또 바다 안개가 오늘 서해와 동해, 내일은 대부분 지역으로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요.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운항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 대부분 지역 나쁨 단계가 되겠고요. 자외선 지수 또한 대부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수원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경부 동탄터널 부근에서 동탄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부천에서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국회 제22대 국회가 개원됩니다. 그런데 아직 원구성 협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일 사람 양당의 원내 수석부 대표입니다. 양당 협상의 실무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국민의힘의 원내 수석부 대표 배준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원내 수석부 대표 제일 바쁘게 움직일 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 구성도 해야 되고요. 네,
또 뭐 방배정 같은 실무에서부터 오늘은 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국회의원 워크숍을 저희 모든 의원들이 천안으로 떠납니다. 네. 네, 대소사를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함께 일할 이 정치인들과의 그 합이라고 하죠. 이게 중요한데 원내 수석 부대표는 역시 원내 대표를 모시고 일하는 자리니까 이 추경호 네. 대표하고는 잘 맞으십니까? 네, 제가 지난 국회에서 기재위에서 오랫동안 같은 의원으로서 일했고요. 네. 또 기재위에서 또 기재부 장관으로 출석을 해서 여러 경제 현안을 논의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저보고 꼭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추 대표는 선도 굵고 디테일도 잘 챙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70% 정도 되는 의원들의 표를 받았는데요. 네, 같이 잘 모시고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근데 또 한 사람의 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네. 상대방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네. 부대표요. 지금 누가 네. 맡고 있죠? 박성준 원내수석님이 맡고 계신데요. 네, 어떠세요? 네, 참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방송에서 한 1년 가까이 매주 토론을 했던 분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서로 잘 압니다. 네. 그러면 원구성 협상 잘 진행될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글쎄 이제 사람들은 다 좋은데 이제 양당의 입장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 나온 김에 원구성 협상 얘기 바로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2개 하고 또 과방위하고는 꼭 네.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네. 예,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운영 법사 과방이 이미 21대 국회 때 저희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것을 말하자면 뺏어간다는 아하. 얘기인데요. 글쎄요,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정사 일에 여야 합의 없이 한 번도 야당이 간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새로 쓰자는 얘기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2004년이죠. 17대 국회 노무현 정부 그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국회의장을 가지지 않은 당이 가진 적이 없다가 네. 예. 21대 국회 초반기에 민주당이 그때 가졌었죠. 근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대통령, 국회의장, 법사위원장까지 하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법들을 다 통과시켰는데 그 임대차 3법 아실 겁니다. 그것 네.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그래서 전세 난민이 생기고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이번에 전세 사기 특별법에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 그때 다 잉태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브레이크를 지금 뽑아버리겠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방위도 역시 이 방송을 좀 장악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저희는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변경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그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뭐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상임위 전부를 가져갈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게 4년 전에 1년간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제가 야당 대변인을 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예. 그 당시에 사실 협상을 하다가 너무 저쪽에서 우기니까 그럼 차라리 다 갖고 가라. 그래서 18석을 다 갖고 가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입니다. 네. 이렇게 오만스럽게 전부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보궐선거라든지 이후 선거라든지 이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했는데요. 지금 법과 제도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민주당이 국회 전통과 이 관례를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호소할 뿐입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전날은 그 특검법 재의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특검법 재의결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또 직전 원내대표였던 윤재욱 전 대표 또 네. 우리 배준영 수석 부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날 상황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중요한 게 결국은 표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당이 113명이고 저희 당을 나오셨지만은 저희 쪽에 가까운 의원님이 두 분 115명인데 모두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까지 모두 확인하고 1시간 전에 의원총회에서도 모두 확인했는데 뭐 막상 회의장에 안 오신 분들이 계셔갖고 저 급하게 전화도 하고 좀 그렇게 했는데 네. 글쎄요. 근데 그 나오신 분들 중에 한 과반수 이상이 이제 22대 국회 때는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하.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도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심지어는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마지막 국회를 저렇게 민주당이 하죽지세로 그 입법 독대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의지를 밝히시고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표결 결과를 보니까 그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찬성 반대를 누가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대체로 네. 당론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내 표의 무효표는 이게 누구 표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네. 우리 배준영 부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무효표가 내 표가 나왔는데 사실 4년 의정 활동하면서 무효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인 무효표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표를 보면은 범야권은 179명 투표했는데 찬성이 179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범여당은 115명이 투표했는데 찬성이 아닌 표가 115명이니까 겉보기에는 자기 진영에 투표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데 우리 당이 기존에 반대 의사를 밝힌 분이 만약에 5명이 확실하다면은 네. 야당에서는 반란표가 5표가 나왔다고 저희가 이제 추측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출석 안 하신 의원님까지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6명이 말하자면은 당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되는데 네. 근데 이게 무기명이라서 확실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이 과정에서 어제 그제 네. 그 부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당내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가슴을 좀 쓸어내렸는데 사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2명입니다. 그러니까 8표만 더 얻으면은 지난번 어제 투표처럼 엊그제 투표처럼 이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할 게 걱정이 되고요. 네. 또 제적 3분의 1가 200명 아니겠습니까? 8표가 부족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개헌이랄지 탄핵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 텐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투표를 하고 저희가 이런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은 저희가 만약에 흐트러지거나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은 22대 국회 때 저희가 너무 어려울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의지를 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당론 입법으로 지금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부대표님 설명하신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경우에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저희가 8표를 이탈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텐데 저희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얼마 전에 리얼미터가 한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그러면은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무슨 뜻이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24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여론조사 결과가 네. 예, 더불어민주당이 33.9%라는 얘기인데요. 예, 지지율이? 예. 네네, 지지율이요. 네. 네네. 예. 그래서 불과 3분의 1 정도 지지를 받은 정당이 과연 범야권이 192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입법에 관련해서 독단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상실해가면서 하는 게 맞는지 국민에게 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부대표님 말씀 중에 야권에서 뭐 탄핵이나 개헌이나 이런 그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언뜻 하셨는데 네. 실제 탄핵 얘기를 하는 그 야권의 정치인들도 있고 또 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대표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사실 지난번에 총선 때 민주당과 우리 당의 표 차이는 5% 정도였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결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근데 국민의 3분의 1 정도? 네, 국민의 3분의 1 정도인데 이것을 표를 많이 얻었다고 의석을 많이 차지했다고 그렇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가면서 그런 일들을 벌일 거라는 상상 자체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 가슴 아픈 과거이긴 하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저희 당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민심의 바다는 오만으로 가득 찬 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오만으로 가득 찬 배는 뒤집기도 한다. 이런 레슨 교훈을 다시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그 탄핵 역풍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있고 너무 오만하게 전국 운영하면 국민적 역풍이 불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야권에서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이를테면은 나경원 당선인 네. 언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모든 걸 열어놓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아주 네. 홍역을 치렀습니다. 네. 예, 그래서 늘 보면은 야권의 공세도 공세지만 범여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엇박자가 나면서 좀 수세에 몰리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네. 글쎄요,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이고 본인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개별적인 그런 거에 일일이 제가 말씀은 안 하겠지만은 네. 하여튼 좀 큰 그림을 보고 뜻을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있습니다, 바람이. 그래요. 예.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것 외에도 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라든지 네. 또는 한동훈 특검법이요. 이런 특검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 특검이라는 게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수사권도 주고 이제 발본색원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예, 글쎄 말씀하신 사건 중에 상당 부분은 검찰에서 다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법원을 통해서도 별 문제가 없었거나 이런 일들을 다 이제 민주당에서 들춰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도 있습니다만은 공수처는 4년 전서부터 민주당에서 패스트 트랙을 무려 2번이나 행사한 다음에 만든 기관이고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지만은 기획재정위원회 예결 소위가 파행된 게 공수처 건물을 지어주지 않으면은 회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파행됐고 그 정도로 해서 민주당에서 애지중지해서 결국은 최상병 특검법도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맡기지 못하겠다고 하고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참 코미디 같은 일인데 저희가
우리 최상병 사건을 가슴 아파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정권을 흔들려고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해병대 순직 사건 관련해서 어제 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하고 그 통화한 것이 이제 뭐 몇 시에 몇 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네, 막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이 장관한테 전화 통화를 한 게 글쎄 큰 문제가 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들고 또 하나는 글쎄요, 국군 통수권자가 장관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지금 사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심소봉대해갖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는 하루 종일 이 북한이 날린 그 오물 풍선 때문에 정말 좀 뭐 불쾌하고 막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심정들이었어요. 네. 우리 저 배준영 수석부대표 지역구도 접경 지역이죠. 네, 그래서 저도 어제 저희 강화 교동면에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제 지역구인 연평도에 GPS 교란이 벌어졌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외교안보 관련된 자서전이라고 그러나요? 나왔는데 2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회고록이요. 예. 회고록이 2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때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그런 정황에 대해서도 제가 좀 소상히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연평도 앞바다에서 공무원이 불에 타서 소외되는 그런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뭐 이런 것도 알고 싶고요. 그래서 안보를 그렇게 물렁하게 하고 만만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 지경에 와서 저희가 미사일을 매번 우리 머리 위로 날리고 우물폭탄 맞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한중 회담 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좀 안보 태세를 좀 더 굳건히 하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역구가 인천 강화 옹진입니까? 네, 강화 옹진 중구입니다. 인천 중구하고 강화하고 옹진이요? 네. 그 지금 백년도 연평도가 다 옹진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ICBM이 날아가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저희는 사이렌 울리고 대피하고 정말 굉장히 저희가 주민들이 갖는 그 심리적인 부담이라는 거는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의원님 그 지역구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데 좀 신경을 많이 쓰실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배 타고 4시간 반이나 갑니다. 그래서 공항도 생기고 그러겠지만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통편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종 같은 경우도 지역구입니다만은 그 지역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통행료가 지난 10월부터 무료가 됐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백령도 공항도 생기고 또 강화 같은 데는 고속도로가 이제 또 하나 생겨갖고 강화까지 이제 안 막히게 가게 될 수 있게 확정이 돼서 네. 올해 시공사가 정해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통과 말하자면 복지와 교육 이런 게 전 국민이 고르게 누려야 될 국가가 줘야 될 혜택이라고 그러면은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네. 제가 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천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매니페스토를 실천을 83개를 지난 21대 국회에서 했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보통 의원님보다 한 4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상임위는 어디를 가실 겁니까? 아이고, 제가 이제 상임위를 정하는 그 심판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심판장은 우리 김영호 대표님이라서요. 네. 제가 하여튼 저는 원하는 상임위는 있는데 네. 전체적인 구도에 맞게 저도 들어가서
우리 민주당의 어떤 일방 독주를 막아내는데 저도 일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들 희망상임위 먼저 다 배정해주고 마지막으로 갈 사람 없는데 갈 수밖에 없다 처지가. 혹시 저 준비하고 계신 제 1호 법안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영종이 지역구고 예. 이제 곧 이제 인천공항이 1억 명 시대를 열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전국에 공항이 산재해 있는데 그래요. 예. 인천공항을 빼놓고는 적자공항이 많은데 이게 왜냐면은 이 주변에 있는 지역과 네, 조금 줄여주셔야 되겠는데요. 네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넓히는 그런 알겠습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실천하겠습니다. 영종도항 관련 법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전격 시사 일부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정밀농업연구소에서 기후변화와 미래농업을 연구하는 남재작입니다. 5월 20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꿀벌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농산물의 3분의 1은 화분맥의 생물이 있어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의 대부분을 꿀벌이 하고 있죠. 그래서 꿀벌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농산물뿐 아니라 야생식물도 대부분 벌과 화분맥의 생물이 있어야 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30년 전 대비 4분의 1이 줄어들었고 미국에서는 상업용 꿀벌 군집의 4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꿀벌을 대신해서 뒤형벌 등 새로운 벌을 도입하고 있고요. 꿀벌이 사라지는 데는 기후변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꽃피는 시기와 벌이 활동하는 시기가 달라지는 시기적 불일치가 벌의 먹이 활동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꿀벌이 줄어들면 꿀벌이 매개하는 작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꿀벌과 수분곤충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벌꿀을 구매하면 양봉 농가들이 벌을 치고 산에 더 많은 꽃나무를 심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꿀벌과 곤충의 서식지가 늘어나면 결국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연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겠고요. 낮 기온 대부분 25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대전, 전주 26도 등 전국적으로 22도에서 28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등 전국적으로 21도에서 30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지금 하늘에 구름이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구름이 가득한 상태로 오늘 하루 이어지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 서부 내륙, 주로 남부 내륙 쪽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도 많이 깔려 있는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다 안개입니다. 오늘 동해와 성해상에 안개가 짙겠고요.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상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까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실록에 5월이 저물어가고 있고요. 주말에 6월이 시작됩니다. 내일도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모레 6월 첫날에는 중부와 경북 위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이날부터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해안 지역은 선선해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두 번째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오시네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어디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립니까?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죠. 아, 그래요? 원래 국회법에 보면은 네, 오늘이 임기 개시일은 맞는데 네,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그러니까 6월 5일이죠. 네, 그때 이제 첫 임시회를 열어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네. 그로부터 3일 후 6월 7일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그 국회법에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임기 개시는 맞지만 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 개원식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8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럼 지금 어디 국회로 가시는 중인가요? 지금 이제 저 지역구에서 네. 또 19대처럼 고속버스 출퇴근을 제가 결심했기 때문에 아하. 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지금 인터뷰를 좀 막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저 네네. 지역구가 충청남도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공주 부여 청양.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고속버스 타고 국회 여의도 까지 몇 시간 걸려요? 네,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예. 약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1시간 30분, 또 지하철 타고 국회까지 가는데 한 30분. 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고속버스 터미널로 도착해서 거기서 지하철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하루 2시간씩 출퇴근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출퇴근할 결심을 때 그만큼 걸리는데 네. 이 문제가 이게 국회의원이 이 출퇴근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19대 때 4년 동안 이 출퇴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고속버스가 저에게는 또 하나의 국회의원 사무실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터미널에 나오거나 버스를 타면 많은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이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통계를 제가 내보니까 그 19대 4년 동안 고속버스와 관련돼서 하여튼 이 안에서 한 200여 건 이상의 민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81건을 처리했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그 고속버스 의원실이라고 하는 책을 내서 출판 기념회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 서민들이 땀과 애환, 희망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고 들어져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또 하나의 국회의원실인 고속버스 출퇴근을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통 지방에 그 지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예. 작은 방이라도 얻어놓고 그러는데 이걸 출퇴근을 예. 하시면은 박수현 의원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상임위 희망 상임위는 어디신가요? 아, 저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농촌 도시이기 때문에 네. 농해 수위를 지망했는데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네.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이제 특검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네. 약간 그 내용은 수정되는 것 같던데요. 어떤 내용이 될까요? 수정이 될 텐데요. 네. 오늘 이제 당론으로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네. 소위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얘기되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재의결에서 부결됐습니다만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안 네. 두 가지를 1호 법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당론으로 두 가지 법안을 낸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른바 그 25만 원 그 민생지원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사회자께 질문하신 대로 내용이 어느 정도 수정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신데요.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미 25만 원 전 국민에게 다 뭐 보편적 지급한다 이런 문제의 입장에서 수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요. 전 국민에게 25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인데 네. 여기에는 지급 대상에 따라서 25만 원,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변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입장을 저희가 좀 변화를 주어서 정부나 여당의 의견도 좀 수용하면서 그래서 정부가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변화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 그러면 법안. 그러면
예. 대통령 정부에게 그 상당한 재량권을 준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아,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 법안은 대개 이제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하신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뭐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 요 부분을 네. 받아들여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법안을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그 민생 지원 법안이요.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지금 반대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네. 이 문제는 지금 워낙에 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그 가계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비를 늘려가지고 이 밑바닥 그 경제를 좀 따뜻하게 하자는 방법은 이미 증명이 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렇게 정부가 그런 지급 대상 범위를 좀 정하도록 이렇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충분하게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네. 여당의 어떤 자세 변화를 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내내 일관되게 주요 또는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건데요. 예. 이것이 이제 약간 이제 입장이 좀 유연하게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좀 계속 몇 가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여당안을 수용하는 태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것은 계속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것만 주장을 하다가 뭐 전혀 나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반걸음이라도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발전이다. 거기서 또 시행해보고 또 거기서 시작하면 된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원칙을 주장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접근해서 조금이라도 그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취지의 전환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과 이번 이 문제가 바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해병대원 특검법 이제 재추진 문제인데요. 약간 내용을 이제 수정해서 제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데 이 지금 범야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 외압과 관여됐다. 이거는 실정법 위반일 수 있다 이러면서 그 경우에는 탄핵으로 갈 수 있다 또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글쎄 그 문제 탄핵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죠. 그리고 불행한 말이고요. 하여튼 분명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확실한 근거와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건 법률에 의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혹을 어떻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거냐 아니면 특검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지금 이제 가지고 그 논박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의혹이 실체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현 단계에서 그것을 뭐 탄핵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아까 국회 구성 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그거가 이제 원만하게 잘 되려면 또 22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상임위에 배치가 되려면 먼저 원구성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타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원구성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 저도 이제 그래서 의원 당선자 워크숍 때 지도부와 이 문제도 또 물어보기도 하고 논의도 해보고 저도 의견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역대 국회를 보면 대개 뭐 7월 막 넘어가서 원구성이 되고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런
그 해병 순직 사건의 특검법안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바로 이 원구성 협상 또 특히 법사위와 운영위를 둘러싼 기싸움 이런 것들이 아주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국회보다 가장 힘든 개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협상을 할 텐데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여당이 전혀 그 협상에 응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게 협상이 도대체 어느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를 그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서로의 주장은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쪽에 저렇게 주장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할 것이고 하는 서로의 타협선, 절충선 이런 것들은 다 안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럴 때 좀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로 입장을 좀 들여다보고 내 주장을 하는 그런 어떤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바라고 거기에서 쌓인 작은 신뢰들을 자꾸 쌓아가서 그 여야 간의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신뢰들이 잘 쌓여 나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인데 네. 하여튼 저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개원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출근하는 길이지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조금 무거우시군요. 네. 그 4년 전에는 협상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럴 거면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다 가져가 버리고 네.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그럴 가능성도 뭐 제가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개인적 의견을 물으신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국민들이 어려우신데 정치가 좀 희망을 좀 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도 배려를 하면서 우리 주장을 좀 어느 선까지 해야 되겠다는 안들을 지금 서로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충분하게 어떤 시나리오들을 좀 짜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그리고 과방위원장 3개는 꼭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네네.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치는 대화하고 타협이고 상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네네. 셋 중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래도 뭐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법사위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왜 그러냐면 21대 국회를 결산하는 여러 수치들을 보니까요. 법사위에서 폐기된 법률안이 상당히 건수가 많더라고요. 네. 그것은 이미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온 또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뭐 일방으로 뭐 통과시킨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상임위까지 전체위까지 올라온 것은 대개 여야 간의 오랜 시간을 협의를 한 문제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법사위를 갔을 텐데 법사위에서 그 법률 폐기된 건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법사위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의회가 대통령의 그런 행정 권력을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높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여기에서 법사위를 갖지 않으면 21대 국회 같은 비생산적 국회가 또 시작이 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 권력을 견제할 의회 권력이 전혀 맥을 못 추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가 그중에서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상임위 있잖아요. 네. 같이 얘기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나 과방위 이건 협상용으로 같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혹시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이게 자업자득인데 네. 그 민주당의 다수 횡포라고 말씀들만 하지 마시고 여당에서 네. 이게 예를 들어 과방위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언론을 둘러싼 모든 그 행정기관들이 하는 행태를 보시면 세계에서 지금 그 발표되는 대한민국의 언론 지수가 막 60위권대로 지금 막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언론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위가 정말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평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과방이든 운영이든 실제로 민주당은 협상용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윤석열 정부가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이것만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그리고 필사적인 그런 목표 제시이지 어떤 협상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그저께 그 특검법 재의결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이제 추정밖에는 안 되지만 예. 일부 분석 중에는 그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왔고 범야권에서도 그 반대표라고 하는 이른바 이탈표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모든 분석이 다 추론이긴 하지만 개연성이 있는 분석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한 이틀 동안 많은 언론이 다 여러 가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다만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끄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정말 한 젊은 군인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이런 논박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네. 대한민국의 국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이 들었고요. 그것을 또 놓고 서로 뭐 우리가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 우린 이탈표가 없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을 볼 때 세상병이 하늘에서 지켜볼 때 도대체 그 억울한 죽음은 어디 누가 진상을 밝힐 것이고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았고 네. 그 분석이 저는 뭐 무의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당선인 총회에서 그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이제 그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 후에 좀 당내가 조금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그저께 있었던 재표결도 어쨌든 표 수만 보면은 예. 양쪽 다 뭐 지금 단속을 좀 한 거죠. 예. 네, 이런 과정에서 좀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더 확고해졌다는 분석이 있고 그것이 재연임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과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조금 그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저희 당내의 어떤 무슨 역학관계에서 기인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런 어떤 독주와 이런 정말 이해 안 되는 무능과 이런 어떤 그 당 외부의 환경들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더 강화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아, 예. 지금 이러한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고 국정 운영 방향의 기조를 바꿔내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내에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적어도 제가 전체 당원들의 그런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당내 당선자들이 오늘부터는 다 의원이고요. 22대 국회 민주당 구성원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한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내 이런저런 문제는 뭐 당내 여러 가지 뭐 건전성으로 다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외부적 환경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지금 충분하게 강화하고 있고 더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임론이 대세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도 대표를 연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생각을 안 해봤죠. 네. 그런데 연임론이 나오는데 점점 이 소위 22대 국회 당선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니 총선이 끝나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는데도 영수회담이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이거 정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하게 뭉쳐서 이렇게 이 문제를 우리가 바꿔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당선인들의 의사가 집단에서 점점 변하더라고요. 또 저부터도 그랬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 문제보다는 당 외부적 환경이 당 내부를 더 지금 결속시키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 의원님이 청와대 수석하실 때가 언제셨던가요?
2022년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 청와대 마지막 해 수석을 했습니다. 국민소통수석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네. 예, 그 수석으로 모셨던 전임 대통령인데 어떻게 예. 평가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전 인류적 초유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로나를 극복한 그런 정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적 국민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았고요. 그 와중에서도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 회복을 보인 정부였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평가를 전 정부 탓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몸담았던 저로서는 그런 어떤 국가적 국민적 인류적 재앙을 극복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낸 그런 정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예, 아직 터미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서울로 오셔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 오물풍선 이건 몇 개나 내려보낸 겁니까? 한 260여 개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참. 일단 합동참모본부가 이제 북한 오물풍선이 이 접경지인 강원도, 경기도 그리고 서울, 충청, 전라, 경상도 전국에서 발견됐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 성남, 평택시 등에서는 이제 주택가에서 계속 풍선이 신고가 됐고요. 이 바람을 타고 접경지에서 한 300km 이상 떨어진 경남 거창군에서도 발견이 됐고요. 그래요? 군이 지금 어제 화생방 신속대응팀이랑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서 경찰과 함께 땅에 떨어진 지금 북한 풍선을 일일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수거를 했으면 내용도 확인이 됐겠네요. 그렇죠. 이 지금 풍선에 달린 그 비닐봉지에는 이 가축 분비물 그리고 뭐 이런 오물들이 있었는데 뭐 담배꽁초라든지 폐건전지 뭐 이런 쓰레기가 담겼습니다. 참네. 예. 그러니까 지난 26일이죠.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이제 오물 살포를 한번 예고한 적이 있는데요. 네.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했는데 네. 그대로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 저녁이죠.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건 인민의 표현 자유다.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비꼬았습니다. 지금 또 이뿐만이 아닌데요. 군에 따르면은 풍선과 비닐봉지를 연결하는 끈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타이머 기폭 장치가 달려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됐거든요. 네. 이 태용호 국민의힘 이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오물을 보내서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우리 정부의 이제 탈북 단체들이 북한으로 지금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걸 보내지 못하도록 지금 약간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종의 대남 심리전? 그렇죠. 예. 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요. 어제 새벽이죠. 서해 지역에서는 북한이 지금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타이머가 달려서 폭발을 하게 만들면은 터지면서 이제 이 막 흐트러지게 그렇죠. 했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예.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게 지금은 오물이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예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오물 대신에 화생방 무슨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에 지금 그 재난 문자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북한의 이런 비상식적인 처사를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인제구는 가뜩이나 이제 그 최전방이잖아요. 그렇죠. 재난 문자를 두 통 받았고 혹시 북한이 생물학적 테러 아닌지 한번 가슴을 졸였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예. 아니 온갖 쓰레기에 담겼는데 이런 북한 행동이 반감만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꼬집기도 했습니다. 철원군에서는 지금 또 오히려 이제 북한 그냥 단순 전단인 걸로 해서 꺼내보더라도 봤는데 이게 오물이라니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도 했고.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초코파이를 알려본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북한에서 이제 초코파이를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럼 많이 그래도 먹어라 뭐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돌아온 건 오물이니 이거 황당하게 짝이 없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코파이는 세계 여러 나라에 사실은 구호품으로 전달되고 예. 있는 거라서 초코파이 줬더니 오물이 돌아왔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경남 거창까지 간 풍선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북한이 뭔가 군사 작전을 염두에 둔 무슨 일종의 테스트 아니냐, 시험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로는 이 향후 유사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좀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풍선이 얼마나 도달하는지 좀 가늠해 보려는 예행 연습 차원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이 수백 개 풍선을 순차적으로 날려보내면서 예를 들어 풍향이나 뭐 풍속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어느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실증적인 데이터를 아마 수집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지금 특히 북한이 이제 미사일 공격에다가 풍선 테러 같이 해서 이제 군사 도발 이런 비정규전 요소를 섞는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좀 예행 연습이라는 건데요. 이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이런 양상이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북한의 학습 효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를 기습하면서 로켓과 동시에 이제 불도저, 행글라이더 이런 비정규직 방식을 혼합했거든요. 지금 북한이 이런 걸 한번 따라해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인제군 한 주민이 걱정했다는 부분에서 생물학적 테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화생방전도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풍선 안에 지금 그냥 비닐을 묶은 거지만은 그럼 그 풍선을 뭘로 안에 담았느냐 이게 또 지금 관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물이 아니라 뭐 신경독소라든지 뭐 탄저균, 기타 바이러스, 요즘 코로나19 때도 있었듯이 이런 걸 만약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담아서 보낸다면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북한 김광일 스스로도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이 기구를 이용한 살포 행위는 특이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군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풍선 수거할 때 이제 화생방 신속 대응팀을 투입한 배경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미국 국무부가 이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최소 2,500톤에서 5,000톤 이상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북한이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풍선이 포착되고 군이 격추할 수 있지만 격추를 안 했다는데요. 그것도 이 풍선 안에 진짜 뭐가 있을지 이게 확인되기 전에는 그렇죠. 위험한 거죠. 그런 점도 있었겠네요. 네네. 자, 어쨌든 이 위급 재난 문자가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덜컥하고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군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경기도에서도 이제 좀 재난 문제를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내용이 이랬습니다. 북한 대남 전담 추정 미상 물체 식별, 뭐 야외 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그러면서 에어레이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에어레이드가 이제 공습이에요, 공습. 그럼 이제 실제로 그럼 이 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그럼 뭐 포를 쏘고 공격을 개시했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좀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조금 지적도 나오긴 했거든요. 또 반론도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과잉 대응이라도 좀 용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요, 경기도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쓸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없는데 이 현행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상 영문 포기는 이제 그 항공기, 탄도탄, 정찰, 위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국한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추정 물체가 어쨌든 가장 유사한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걸 좀 선택한 게 있어서 시스템상 오류는 아니다 이랬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목요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아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진격의 경제. 오늘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와 함께 제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네.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실래요? 일단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는 5월 기준으로는 매매가 강세로 전환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전세는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강세였기 때문에 1년 동안 전세는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도 약세 또는 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작년부터의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많이 낮아졌고, 네. 그리고 전세 위험으로 인해서 비아파트 쪽 전세를 기피하고 아파트로 오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전세는 좀 강세고 전세가 강세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매매도 강세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현상이고요. 예.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매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뭐 출산율이나 이런 거를 들으셨겠지만 저출산이나 지방 그렇죠. 소멸 같은 예. 그런 우려로 인해서 비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도 외지 투자자의 매수 비중이 원래는 20% 미만 정도 되는데 네. 최근에는 거의 25%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방에서 이제 서울을 매수하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도 같이 움직입니까? 네, 월세는 원래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그 월세도 이제 약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세는 크게 올랐는데 월세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전세는 이제 월세를 금리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22년 말에는 뭐 전세 대출 금리가 5% 넘었는데 지금은 전세 대출 금리가 3%대 후반이니까 네. 그 금리 내려간 만큼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고, 그다음에 빌라 쪽에서는 어쨌든 전세는 죽었지만 월세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 기능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월세는 큰 상승은 없이 그냥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고, 네.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고, 월세도 월세는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의 유지되고 있고. 예, 예. 근데 이게 주로 서울 중심이고. 네, 수도권은 종합적으로는 중심이고. 강세라고 봐야 예. 되고 비아파트만 약세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좀 비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약세입니다. 약세고. 예.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했는데요. 1기 신도시면은 뭐 고양시 네. 또는 분당, 뭐 평촌 이런 네, 지역입니까? 분당, 일산, 뭐 평촌, 삼본, 중동 이런 일개 신도시 지역이고요. 네. 거기에 작년에 여야 합의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법은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택지개발지구 개소수는 약 108개가 넘어가는데요. 네. 부산의 뭐 해운대구라던가 아니면 수원의 영통지구 이런 것들도 다 그 택지개발로 만들었던 신도시 지역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에서 그래도 1기 신도시가 가장 앞서서 그 노후계획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먼저 소위 시범 아파트랑 비슷한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후계획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건축이 종전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이랑 다른 거는,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 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동안 그랬죠. 네, 그런데 노후계획도시법의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면제를 해줘요, 아예.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아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현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일반 주거 3종은 300%까지 주고 있는데요. 노후계획도시법은 그것의 1.5배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450%까지 용적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210%인데 이게 국계법상에서는 300%까지 가니까 용적률 상한이 90%포인트밖에 안 늘어나는데
450%로 가게 되면 사실상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30만 가구인데요. 그 30만 가구가 모두 450%를 받게 되면은 45만 가구가 되는 형태로 이제 크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곱하기 2를 하니까 6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그게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네. 고밀도 고층 아파트인데 용적률을 올린 거를 고층으로도 뺄 수 있지만 네. 그 건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지의 건축 면적인 건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밀도는 좀 있겠지만은 어쨌든 현행 210에서 300 가는 거 대비 210에서 450으로 가게 네. 되면은 기부 체납을 하더라도 일반 분양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손익이 개선이 되고 안전진단은 면제받고, 그러니까 요거를 약 이번에 2.6만 호에서 최대 39,000호를 지정을 하겠다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 1기 신도시가 30만 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약 10% 정도 지정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선도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순환 정비 형식으로 10에서 한 15년에 걸쳐 가지고 이런 1기 신도시를 다 재건축할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1기 신도시가 먼저 지정되고 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비1기 신도시인 그런 택지개발지구들 108개소들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알겠어요. 지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가 한 30만 호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결국은 순환 개발 방식으로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그렇지만 계획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게 선도지구다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선도지구에 우선 선정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이제 네.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하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도지구가 모두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가점 100점에다가 가산점 5점으로 점수표를 만들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 점수표의 제일 핵심은 그 주민 동의율이 50% 기준으로는 10점 배점인데 95% 동의율 기준으로는 60점 배점이거든요. 아, 그게 크구나. 예, 그래서 동의율 1%에 따라 가지고 점수 1점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배점을 짜놨고요. 그리고 단지 수가 많을수록 10점 배점으로 했고 한 개 단지는 뭐 3점 배점으로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단지가 많고 세대가 많고 동의율이 많으면은 되도록 점수를 배점을 깔아놨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도 지자체가 이거를 연말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개소수도 분당이랑 일산이 제일 많다 보니까 분당에 8,000호를 베이스로 하고 네. 일산에 6,000세대를 베이스로 하고 나머지 평촌 중동 3번은 4,000세대를 베이스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도지구 지정되는 건 조금 봐긴 해야 되겠지만은 동의율을 베이스로 이제 산정을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부 동의받으려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동의율을 높이려고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표하자마자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모두 다 선도지구를 좋아할 것 같지만 거꾸로 선도지구가 된다 그러면은 다른 데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기 하는 거 좀 보고 하자. 왜냐하면 처음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동의율이 무한정 올라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동의율을 어디까지 구해지고 이런 건데 연말에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는. 그럼 이렇게 해서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게 전체의 한 10%라고 네네. 했죠? 2만 6천 호? 2.6만 호가 베이스고요. 네. 플러스 50% 가산이 되면 3만 9천 호까지 그러면 뽑을 예정입니다. 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언제쯤 그러면 이게 입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현재 1기 신도시는 아직은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조합 설립도 하나도 안 돼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딱 지구 지정이 되는 거고 예. 그러면은 거의 조합 설립은 동의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조합 네. 설립은 거의 곧바로 될 거고요. 거의 자동적으로 되겠죠. 예, 근데 국토부 계산은 그래서 매우 이상적으로 27년에 이주하겠다고 하거든요. 24년 말에 선정하고 3년 만에 이주하겠다고 한 건데, 예. 네, 그래서 민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건 너무 좀 타이트한 일정인 것 같고. 이주한다는 거는 조합 설립 인가하고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한 다음에 이주 철거하는 그 시점을 그렇죠. 27년 말로. 철거를 위해서 다른 데서 가서 사는 거고, 예. 그다음에 재건축한 다음에는 다시 들어와 사는 거고. 네, 그건 30년의 입주. 그게 그러니까 30년 27년 입주입니까? 이주하고 30년 입주를 제 타임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아무리 빠른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 설립 인가할 때는 동의율이 잘 되는데 그 사업 시행 인가할 때는 좀 이견이 많아지거든요. 네. 여러 개 단지가 또 통합 재건축을 하면은
단지마다 권리가액 산정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왜 우리 단지 가치 그거밖에 안 되냐. 그다음에 왜 소형평 가치가 높고 대형평 가치가 평당 가치가 낮냐 등등 가지고 또 많이 싸우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 세대수나 일반 분양가 등등 관련해서 설계라든가 이제 시공사 선정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많거든요. 야, 이거 복잡한 일이 많네요. 그래서 이게 3년은 너무 짧고 통상 재건축이 10년 걸린다는 거는 5년 무리 없이 가도 5년은 걸리고 요즘은 또 공사가 평균 42개월이 걸리니까 네. 종전엔 33개월 걸렸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후에 그러면은 2만 6천 호에서 뭐 3만 호 가까운 신규 아파트가 2.6만 호를 선정하면은 예. 용적률이 2배가 올라가니까 거의 5만 2천 가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양된다고 입주가 된다는 건데 이게 네. 규모 물량이 어느 정도 큰 겁니까? 이게 엄청 큰 겁니까? 아니면 뭐 별거 아닌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물량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전체로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 기준으로도 일단 말씀드리면 서울에 집이 380만 채 있고 아파트가 190만 채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서울에서도 재건축은 2, 3만 호 되고 있거든요. 연간에. 연간 1년에. 예. 그러니까 아파트가 100몇십만 채가 있는데도 이제 2만 3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기도에는 집이 이제 430만 채 정도 있는데 1기 신도시만 30만 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3만 호 정도를 뽑아가지고 올려버리게 되면은 평균 정비 사업의 거의 30% 이상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물량, 이걸 매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겠네요. 예, 예. 상당한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주가 잘 되네, 계획대로 된다면 2027년에 이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부터 3년 후에? 예, 맞습니다. 그럼 이주는 어딘가로 가서 산다는 뜻인데. 예. 그게 이번 대책에서의 좀 맹점이고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네네. 원래 작년에 노후계획도시법을 만들고 이 법은 윤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30만을 40만으로 만들겠다. 이게 원래 공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용적률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주 숫자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이주 단지를 건설하는 식으로 이 법이 논의가 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국토위를 통과할 때는. 근데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을 하면서는 이주 단지 얘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냐고 간담회 때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이주 단지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냥 뺐거든요. 이주 단지라고 하는 것도 아파트입니까? 네, 이주 단지를 새로 공공임대처럼 건설을 할 테니까 거기다가 일단 갔다가 들어오십시오. 들어오면 그 남는 아파트는 이제 뭐 임대 아파트 들어오면은 그렇죠. 들어오면은 그리고 그게 있으면 순환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이 다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 그러면은 전세 물량을 풀어야 된다는 게 돼가지고 아마도 이주 단지 선정하고 이주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는 전세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좀 미리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침체돼 있다고들 하던데요. 예. 어떤 대안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주택 가격이 좀 과도하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 제 생각에는 비수도권이랑 수도권 간의 그 지방 소멸을 전제로 한 양극화가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문제인데 건설 경기도 문제거든요. PF 경기가 PF도 다 지금 비수도권 지방 PF가 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어쨌든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비수도권이 일제히 침체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 지방을 살리는 그런 형태의 대책들이 지금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격의 경제 오늘은 최상욱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는 10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남사준이 부근에서 남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부천에서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부근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인데요. 강릉 쪽으로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천천히 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네,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시간입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 음악은 아주 잔잔하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다루는 이슈는 좀 안 그러네요. 요즘에 참 곤란한 일이 많습니다. 김호중 씨 얘기부터 좀 다뤄야 되겠는데, 아이 참 이거 그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추가 검토 중이라고요. 예, 범인 도피 교사 이 혐의가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앞서서는 이제 그 소속사 대표가 이제 운전자를 바꿔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찰이 매니저 A 씨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분석해 보니까 녹취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김호중 씨가 이 매니저한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직접. 예, 그러니까 이게 대표가 뭐 김호중 씨한테 지시를 한 건 이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녹취는 이제 김호중 씨도 매니저한테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매니저한테도 허위로 자수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른 매니저는 겁이 난다라면서 이제 거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범인 도피 교사 죄를 이제 적용하겠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그런 죄가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호중 씨가 지금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했거든요. 3대의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비밀번호를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밀번호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뭐 메신저라든지 문자들 보내되면 이런 대화가 사실인지 알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아직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김호중 씨가 점점 어려운 처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김호중 씨가 경찰을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보규칙에 따라 가지고 기과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저도 이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오고 이후에 김호중 씨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좀 궁금했었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 가셨댔어요? 취재하러? 예. 그런데 6시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봤더니 취재진이 앞에 이제 경찰서에 있으니까 김호중 씨가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 좀 따로 이제 일종의 이제 몰래 나가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취재진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결국 취재진이 밖에 있어가지고 못 나온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이 공보 규칙을 어겼다.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고 이성균 씨 때도 이런 뭐 공보 규칙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KBS도 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KBS의 방송 출연 규제는요, 성폭력이나 음주운전, 또 마약 범죄 등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무리를 빚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경중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그리고 한시적 출연 정지 이거는 민형사상 기소됐을 때 가능하고요. 그 뒤에 만약에 이제 판결 등이 나오게 되면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서 한시적으로 출연 정지 처분을 내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마 다른 방송사도 출연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김호중 씨의 그 모교 쉼터에 설치되어 있던 그 트바로티 집 현판도 철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교에 관련돼서는 이제 2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뭐 소리길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부각이 됐던 것이 그 김천예술고등학교 출신인 김호중 씨를 이제 기념해 가지고 트바로티 집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누각입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쉬는 어떤 공간인데 여기에 이제 현판도 트바로티의 집이라고 달려 있고 그래서 트바로티는 이제 김호중 씨가 클래식 성악도 했고 이제 트로트 했기 때문에 그걸 붙여가지고 트바로티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현판하고 그다음 관련 홍보 사진 옆에 있는 걸 다 철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호중 특화거리인 김호중 소리길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광 효과도 있고 실제로 2021년에 이제 김천시에서 돈을 2억 원 정도 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가지고 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철거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뭐 별로 사람이 없는 한산한 거리 사진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좀 안 가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런데 김호중 씨의 팬클럽이요, 팬덤 아리스라는 이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어중을 사랑한다, 지지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소속사가 계약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선수금만 100억 원 이상을 받았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김어중 사태가 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원 퇴사하겠다, 대표이사직 변경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팬클럽의 소속사는 이제 제외하겠다 이런 입장을 팬클럽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소리길 철거에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심지어는 좀 약간 극단적인 옹호 발언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과도한 팬덤 활동은 이제 더 이상 좀 존재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나 OTT 예능이요. 이 좀 논란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이 유튜브 채널인 피식대학이라고 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네. 영양군에 가가지고 너무 경솔한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경북 영양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메이드인 경상도 시지 중에 하나였는데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양양의 와스위에 영양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좀 여기 중국 아닌가. 인간적으로 너무 재미없다. 심지어는 땡 데리아가 없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햄버거 먹고 싶은데 이걸로 먹는 것이다 하면서 빵집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마트에서 산 블루베리 젤리를 가리키면서 할머니 맛, 할머니 살을 뜯어먹는 것 같다라는 아이고, 저런.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는 내내 불편했다. 예의가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표현이 천박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황이 됐는데 뒤늦게 사죄를 하긴 했습니다만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사실은 굉장히 표현을 좀 격의 없이 거침없이 하면서 인기를 끌지만은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라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알 수가 있었고 김어중 사태와 비슷한 것이 초기에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점은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경북 영양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 그럼요. 굉장히 어떤 자연 친화적이고 소규모 도시의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인데. 예, 사람마다 느낌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영양 국민들께서 좀 상처가 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네. 자, 이경규 씨도 좀 논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양심 냉장고가 인기 있었을 때 주역이잖아요. 그걸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존중 냉장고를 진행했는데 요즘에 반려동물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KBS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 패티켓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이제 찾아가지고 존중 냉장고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입마개 의무 맹견 품종이 아닌 진돗개에게 입마개를 하는 것이 존중감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좀 큰 맹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돗개만 너무 집요하게 하는 바람에 재미를 유도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진돗개나 진돗개의 견주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불쾌감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작진이 사과를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반려동물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견주의 어떤 정서들도 많이 헤아려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 좀 경솔했던 것 같고요. 웹툰 작가이면서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기안파14 같은 경우 방송 중에 담배를 실제로 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과태료를 처분받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결국 이런 유튜브나 OTT 등에서는 뭔가 실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지상파보다 혁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준칙 있잖아요. 지역 차별하면 안 되고 또 이제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들 편견에 차서 대하면 안 되는데 또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또 공공윤리 질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경솔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형욱 씨요. 반려동물 교육기업 보든컴퍼니의 대표죠. 네. 해명에 대한 우리 네티즌들의 반응이 좀 긍정적인 반응도 좀 있다 그러대요. 물론 이제 처음에 좀 반응을 이제 즉각하지 못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많았습니다만은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거의 올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관련 채널의 구독자 수를 늘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 4만 명 늘린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피식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20만 명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느냐, 이제 밝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피식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아무 그런 대응도 없고 심지어는 그 채널에다가 먹고 즐기는 모습을 올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론의 반응이 이렇게 극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만 이 강효 씨에 관련돼서는 뭐 갑질 의혹이라든지 직원 감시, 인격 모독 이런 것에 관련해서 아직 논쟁 중이기 때문에 강효 씨의 모든 걸 이렇게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짧게 마지막 좀 소식 짚어주세요. 가수 겸 배우 유나가 그 인종차별당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칸 영화제가 이제 초근에 이제 있었는데요. 이 영화제에서 이제 레드카펫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핵심 부분은 다른 이제 백인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거의 이제 프리패스 무사 통과를 했는데 네. 윤화만 빨리빨리 올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기 때문인데 이 무심코 그런 차별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원들도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SNS 다 공유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경호원이 이게 처음이 아니어서 네. 더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네, 5월 30일 목요일 전격 시사.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전격 시사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